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밀려든 한파로 전국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북빈 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각국 대표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총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은 울산을 방문합니다. 후임 장관의 하마평까지 무성해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현지 시각 24일 오전 7시부터 나흘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인질 막교환도 시작돼 첫날에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13명과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5도 정도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추워 보이는데 지금 아침 기온 몇 도가 됩니까? 네, 하룻밤 사이에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2.7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14도 정도가 낮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떨릴 정도여서 출근길 시민들은 옷차림을 여미고 발걸음을 바삐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충주가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8도 등 어제보다 7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상권 동해안 등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9도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 순간풍속 초속 2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도 사이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노약자들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총선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울산을 방문합니다. 후임 장관의 하마평까지 무성해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조선업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산을 찾습니다. 지난주부터 대구와 대전 등 정책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의도 300명이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쓰겠다는 등 생각을 드러내며 사실상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야당에 날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 누구나 속셈을 알고 있는 정치 행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한편 박성재 전 고검장 등 복수의 인사들이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에 동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한 장관 총선 출마로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당 중진과 친윤 의원들에게 희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시간을 끌면 농개처럼 안아버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다음 주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혁신위가 이들에 대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구두 형식으로만 권고했었는데 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인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냉담한 반응에 혁신위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가는 정이 오지 않았다고 그럴까? 전라도 말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고. 앞서 인 위원장과 면담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울산 출마설이 나오는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꾹 끌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충청 지역 3선인 성일종 의원이 누가 됐든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한다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친윤계 초선인 이용 의원은 김기현 체제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사실상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당내에서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을 의식한 듯 말과 행동을 주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개 회의에서 직접 사과했던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내에선 최 전 의원을 두둔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원 게시판엔 해당 행위자들은 징계하지 못하면서 최 전 의원이 만만하냐,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등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 전 의원을 감쌌습니다. 떼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욕을 못합니까?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후폭풍, 이 민주당 내 분위기 아주 뒤숭숭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 의총에서요, 의원들을 향해서 좀 신중한 언행을 당부를 하면서 당내 이 설화 단속에 나선 모습이죠.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대응, 여기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은행을 조심해라.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최강욱 이름 석자 안 나왔잖아요. 일반론으로 바꿔버린 건데 왜 저러냐. 최강욱 의원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재명 대표의 내심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름을 못 꺼내는. 왜 그러냐. 최강욱 전 의원의말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렬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강성 팬덤에 어떻게 보면 얹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강욱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런 분들이 극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 할까 봐서 지레 저렇게 최강욱 이름을 이야기 못하고 둘러서 이야기한 거다. 내심이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징계를 놓고요. 강성 지지층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게시판에는요. 또 당원 게시판도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암컷이라고 하지 여성님이냐고 하냐 뭐 이런 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 비명계에서는요. 이 대표가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쓴소리 나오고 있죠. 문제 발언 이후에 지금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 발언 문제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하 폄하하면서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 폄하로 번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최 의원
발언은 자질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 자질의 문제.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의원 단톡방에서의 변호, 비호, 두둔, 엄호 하면서 싸우던 논쟁. 거기에다가 지금 강성 당원들까지 논쟁에 가세를 한 이 두 번째 이 파고가 더 큰 의미를 갖게 지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요.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과에 인색한 것이 지금 당의 체질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사과는 예. 본인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직접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예. 필요하면 여러 번 하는 게 맞으니까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신속하게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광욱 의원 같은 게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뜻은 전혀 사과할 의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본인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최강욱 전 의원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로 사실 총선 출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표는 좀 더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에 어찌됐건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암컷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 정오와 혐오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이렇게 정오의 단어를 쓰는 다른 거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최강욱 전 의원 왜 배지가 떨어졌죠? 작년 한 달 전에 9월 달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때문이었죠? 조국 아들에게 자기 로펌에서 인턴 안 했는데 인턴 허위로 작성해 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게 하나만한 징계잖아요. 네. 출마를 못하게 돼 있는 사람만. 따라서 정식으로 하려고 했으면 만약에 정말 징계를 하려면 출당, 당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게 맞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최광욱 의원은 의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되면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속 징계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때를 놓치지 않고 한 건 잘했는데요. 지금 수위나 진리 사실 6개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단은 좀 심상치가 않고요. 본인이 저렇게 함구하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동석한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구두 경고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당이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총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8월 달 전당대회에 이번에 이제 이 관련되는 분들이 당원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만약에 전대에 뛰어들 경우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좀 더 멀리도 보면서 과연 이 동조하고 또 이 동석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우습고 표현을 동조한 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까지도 함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요. 최강욱 전 의원의 이 논란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민주당은 매번 이렇게 세게 우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이걸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동물 농장에 나온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글쎄 여성 비하 발언을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수준 이하의 발언을 저렇게 옹호할 수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심리적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정오심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박장대소했다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다른 의원들 민형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의 저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저는 끌려다니고 있다. 심지어 말을 좀 바꾸면 이재명 대표가 한 총련의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한 총련 세력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 또는 여의도 점령하는 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저런 데 모습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만 의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제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게 아니라 또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정치 지지자들로 알려진 이른바 이 개딸들도요. 최 전 의원 발언 문제 없다. 남영희 부원장 비슷한 입장 같은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글쎄 대통령 여사인 김건희 여사한테는 비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런 혐오 발언하는 건 괜찮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금 적어도 입에 거론하면서 한쪽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게 지역하고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별, 계층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밉고 뭐 하여튼 뭔가 비판을 하고 싶고 비난을 하고 싶으면 그냥 찍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이걸 비유를 하고 집단을 확대해서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 내지는 목표가 지금 남녀 평등, 남녀 동등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에 해당하고요. 그냥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정당이고 정당이 정치를 잘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요. 잘못한 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안 맞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그 설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빨리 이걸 좀 끝내는 것이 뭐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돌면서 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대구와 대전에 이어서 오늘 울산을 찾습니다. 한 장관이 현장에서 한 발언들도 지금 덩달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함께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자, 최근에 한 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보다 전국구 정치인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전국구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안 간 데가 어디지? 충청도 갔나? 강원도 안 갔나? 이런 거 따지게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전국구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뭐 야당의 공격에 미리 대비한 듯한 맞춤형 대응이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지난 7월 달에 제가 따져보니까 영암 갔다가 제주 갔다가 심지어는 지난 한 달 전에는 제 고향 거창에도 왔었어요.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 그 정도니까 뭐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야권에서요, 견제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아마 아실 겁니다. 86 운동권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요, 한 장관 향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욕망이 봉인됐다, 해체된 것 같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최근 86 운동권 인사들 비판에 한 장관이 맞대응하는 모양새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모습이 글쎄 민주당 내 세대 교체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지금 한 장관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전국 유세를 하고 있는데 타겟이 명백해요. 뭐 본인의 그 뭐 프로모션이랄까 홍보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방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포인트는 야당 그리고 이재명 야당 대표 그리고 386 운동권들을 해요. 그러면서 말로만 옳은 소리하고 뒤로는 이상한 짓 하는 운동권이 딱 타겟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깔끔한 멘트하고 논리로 지금 여러 군데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그쪽에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뭐 그건 맞습니다. 예.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점에서는 일단 법률가로서 훈련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면 본인도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면 본인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공직과 공금을 이용해서 전국 유세를 하는 거 하지 말고 예. 빨리 정리하고 나와서 정말로 깔끔하게 멘트를 날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다르게 여쭤보겠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정도들 많잖아요. 586이 좀 물러나야 된다. 또 공천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부적인 세대 교체 바람도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이제는 뭐 그만 좀 해달라 하는 목소리를 공사 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자신을 비판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을 향해서 과거 논란이 된 이 지인 형사 사건 압력 등 소환하면서 역공을 펼쳤죠.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상호 의원을 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면 그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맞춤형 공격 같아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성과는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 있죠. 따박따박 맞대꾸를 하는데 내용은 맞다. 예를 들어 서영교 최고위원도 현역 법사위원 시절에 예. 국회에 파견된 판사한테 뭐 사건을 부탁했었다고요. 지인의 사건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대표적으로 그 말이 맞잖아요. 한장한 말이. 예.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뭐 광주에서도 NH 사건 얘기하는 거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이런 표현. 이런 거 보면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특히 586들의 내로남불이랄까 위선 같은 것을 딱 지적하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별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전대협 세대를 한총련 세대가 밀어내는 거예요. 이 대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홍천 의원 한 장관이 중도층 보기에는 이 법기술자 이런 평가 내놓았습니다. 한 장관이 중도층에는 소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건지 우리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중도층에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전국을 돌면서 보이는 그 반응이라고 그럴까요? 네. 거리에서의 반응이나 행사장에서의 반응은 보면 거의 이제 아이돌 셀럽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옷 벗고 정치판에 딱 뛰어들면은요. 반이 적대 세력이고 이제 같은 편에 반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나 지금부터 정치하겠소라고 잠바 입고 나타났을 때는 4분의 1 정도로 지지 세력이나 환호하는 세력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4분의 3이 굉장히 적대적인 멘트, 아마 반 가까이는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적대적인 말을 할 거예요. 이때도 과연 이렇게 깔끔하고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검승부, 진정한 승부는 옷을 벗고 이제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인용한 혁신위원장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혁신위의 이 험지 출마 권고에도 당내 호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 위원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다시 한번 희생을 강조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제대로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이 꾹 끌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다 끌어안고. 명심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게 아마 다시 또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농개처럼 끌어안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친윤 중진들의 희생은 요청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직 계속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다음 주에는 뭔가 큰 걸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혁신위의 결의를 지금까지 권고사항인데 결의를 해서 최고위원회에 던지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의 태도인데 김기현 대표의 태도가 지금 자꾸 지금 혁신위의 방안과 아주 어긋나기를 굉장히 방향을 아주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만을 해서 많은 분들이 김기현 대표는 나름 계획이 있을 거다. 불출마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를 달라. 우리 중진들 압박하지 말고 이런 걸로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은 뭐 울산에서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당 대표가 대통령실 또는 혁신위와 의원들 사이에 중간에 서는 게 아니라 반혁신의 선두랄까 당내 훈구 세력의 대표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대목은 굉장히 당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의정 보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출마 의사도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의총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고 김기현 체제, 2기 김기현 체제 어떻게 방향이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2기 김기현 체제는 인요한 혁신위하고 사실은 뭐 일심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불출마 권고안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는 시간을 끌다가 응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몸짓이 이 4,000명 등산대회 갔던 장제원 의원의 조금 점잖은 버전이에요.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한달지 의정보고회를 한달지 하는 것은 출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아무도 없네, 진짜로 메아리가 없네. 그러면은 2호 혁신안은 물거품이 되고요. 뭐 아무리 많은 혁신안이 나와도 2호 혁신안 지금 권고안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2호 혁신안이 안 되면은 인혁신위는 이건 도로아미 타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 체제도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다음 주 지금 목요일을 아마 혁신위 회의로 잡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되면 질문은 결국은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렇게 가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갖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 걸 본질적 질문이 계속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중재국인 이 카타르가 발표를 했습니다. 휴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 인질 13명이 첫 석방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pause will be 7 a.m. Friday, the 24th of November. And it will last, of course, as agreed, for 4 days. 휴전 첫날인 오늘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인질 13명이 첫 석방됩니다. היום התקבלה רשימת שמות ראשונית של נשים וילדים חטופים העתידים להשתחרר בשלב הראשון. 휴전 기간인 총 나흘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인질이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풀어주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휴가에 들어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3살 아이의 석방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الهدنة تستمر وترجع الوضع زي ما هو أحسن والناس ترجع لأراضيها ودورها. 휴전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가자 전역에서 이어졌습니다. 휴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치열한 전투를 펼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사업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양평군에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씨 측은 관련 혐의에 부인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문서 위조 사실 정말 모르셨습니까? 검찰은 김 씨가 또 다른 피고인 오모 씨와 공모해 토사 운반 거리를 실제보다 늘린 허위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관련 서류를 오 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역시 개발 부담금 비용 산정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2016년 17억 원이 넘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김씨 측의 정정과 이의 신청으로 개발 부담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논란이 불거진 2021년에야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스캔들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성 측은 불법 촬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측이 영상 유포 이틀 뒤 황의조 선수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여 분간 대화에서 피해 여성이 내가 싫다고 얘기했고 지워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황 씨는 기억난다면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고 황 씨는 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전화 통화는 이렇게 끝났는데 황 씨가 다시 문자를 보내 불법 촬영은 아니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듯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화하면서 불법 촬영이었잖아요. 피해자가 애걸복걸 울고불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아니라고 안 해요. 황 씨 측은 피해 여성 측이 공개한 내용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유포했는지와 함께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 큰 파장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요 황의조 선수의 상대 여성이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상대 여성이요 분명히 싫다고 했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말한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묵시적인 동의 이 부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조금 더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여성 측 대리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원래 6월 27일 저녁쯤 돼가지고 통화를 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지금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영상 지워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피해자 여성 측에서 얘기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찍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다만 그것이 내가 유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도둑맞은데 그에 대한 것도 어쨌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 여성을 달래는 과정에 있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내용 자체가 보면은 죄를 인정하는지 아마 그 부분을 피해자 그러니까 황의조 씨 변호인은 다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촬영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촬영되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찍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실무적으로 상당히 다투어질 것인데 현재로서 지금 그 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어떤 그 수사 진행을 봐야 됩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가지고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와 같은 어떤 성범죄 특히 카메라 이용한 촬영한 성범죄의 어떤 유죄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은 과연 황의조 씨가 무죄의 어떤 변론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불법 촬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황의조 씨 측 영상 촬영 당시에 피해 여성도 잘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놨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었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걸 촬영한다라는 어떤 상호 동의는 설사 없었더라도 정확하게 촬영이 상대방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휴대전화를 두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기 위해선 그 영상물을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영상이 어떤 각도에서 찍혔는지에 따라 몰래 촬영인지 아니면 상호 인식하에 정말 좀 오픈된 장소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발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찍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달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까지는 좀 상호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일단 만약에 황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상당히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14조 같은 경우에는 예.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를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사실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한 2년 정도, 2천만 원 정도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입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 사건을 하다 보면은 죄가 인정될 경우에 적어도 실형 1, 2년 정도는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무죄에 따라서 이 황의조 선수의 선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흐름에 어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이제 2차 가해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황 씨 측이 이제 상대 여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차 가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교묘히 좀 피해가는 수준의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피해 여성의 직업을 밝혔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이름을 밝히거나 이래서 특정이 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기혼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낸 건데 이 입장을 낸 맥락은 그렇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고 피해 여성이 맞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펴는데 본인이 뭐 결혼을 했기 때문이고 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절실한 상황 때문에 나를 좀 몰아세운다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싶었던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여나 이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거든요. 다만 2차 가해라는 게 바로 2차 가해성을 띄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특정이 대상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만 이게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황 씨의 친형수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요. 구속된 상태인데 왜 유포했는지 경위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도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주 조심스럽다 보니까 언론 보도의 어떤 논조 자체도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두루뭉술한 점이 없지 않은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법상 협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단순 형법이 아니고 성폭법상의 공갈 협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되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에 논쟁은 있습니다만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 거 보면은 사안의 어떤 심각성이 상당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사건이 큰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황 씨가 이제 과연 국가대표로 뛸 자격이 있냐 이 논란도 좀 일고 있는데요. 축구협회 측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도 A매치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클리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의 입장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2018년도에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했던 한 선수가 바로 국가대표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거나 하기 이전이었는데도 이렇게 처리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제 박람회 기구의 각국 대표들과 만찬을 열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의장대가 도열해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엑스포 유치 4차 경쟁 발표 이후 5달 만입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 기구 대표단과 만찬 행사를 연 윤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진 각국 대표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K푸드와 K팝, 한국 영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 부산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토대로 엑스포를 각국 문화와 기술이 확산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무는 사흘 동안 대표단 5만 창과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도 지원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30 엑스포 개최국은 오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초계에서 180여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Jenny, Jisoo, Lisa and Rosie. Lisa, Rosie, better known collectively. And Mr. Ringo Starr, members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So I hope I should be able to see you perform live at some point. I missed that. 자, 보신 대로 K-팝 스타 블랙핑크가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지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블랙핑크가 국내도 아닌데 왜 영국에서 이 훈장을 받은 거예요? 네, 영국과 블랙핑크의 인연은 2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당시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바로 블랙핑크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였다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대영 제국 훈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훈장을 수여한 찰스 3세 국왕은 젊은 시절인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상황에 목소리를 높여온 앞서 나간 기후환경 활동가로 꼽힙니다. 네. 이번 국빈 만찬장에서도 블랙핑크를 언급하면서 찬사를 보냈는데요.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네. 찰스 3세 국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블랙핑크의 로제, 지수, 제니, 리사 앞서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훈장을 수여를 했는데 멤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웃으면서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해서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대영 제국 훈장 얼마나 영예로운 상인지 또 대영 제국 훈장을 받은 역대 수상자들 또 누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대영 제국 훈장은 영국 연방의 훈장으로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각 등급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영국 왕실은 수훈자 선정에 아주 엄격한 과정과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블랙핑크가 받은 훈장은 MBE로 등급중으로 치면 5등급 중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데 네. 이 훈장의 의미는 결코 낮지 않겠죠. 그렇겠죠. 동급의 훈장을 누가 받았냐 하면 1965년 최초였죠. 음악인 가운데는 최초였죠.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최초로 받았고요. 네. 영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아델도 이 등급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죠. 예, 그렇군요. 찰스 3세 영국 국왕도 이제 블랙핑크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국 내에서 블랙핑크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블랙핑크는 지난해 정규 2집 봄핑크로 데뷔 6년 만에 각종 최다 기록과 역사를 세웠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고 동시에 미국에서도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양대 대중음악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트를 동시에 거머쥔 건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로 치면 블랙핑크가 유일합니다. K-팝 그룹으로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BTS뿐입니다. 또 글로벌 여성 그룹 기준으로는 2001년에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속해서 활동했던
미국 걸그룹이죠. 데스티니 차일드 이후 무려 21년 만에 미국과 영국 양대 차트 동시 1위를 거머쥔 여성 그룹이라는 기록도 썼습니다. 네, 블랙핑크 하면 월드 투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세계적 인기를 증명하는 지표 월드 투어 성과일 텐데 3,500억 원을 벌었다고요. 네,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 봄핑크로 K-팝 걸그룹 최대 규모인 1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투어로만 약 2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22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미국 공연 박스오피스 사이트 투어링 데이터는 블랙핑크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달 동안 26번의 공연으로만 우리 돈으로 1,046억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서 36만 6,248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인기 걸그룹이었죠. 영국의 인기 걸그룹 스파이스 걸즈가 가지고 있던 2019년 기록 11회 공연에 7,820만 달러를 경신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인기 스타 하면은 뭐 블랙핑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BTS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독 BTS만 존재감을 돋보이는 겁니까, 여기서는? 블랙핑크는 데뷔 그 자체로 데뷔 때부터 사실 센세이션했습니다.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멤버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서구의 팝 음악에서나 볼 법한 공격적이고 거친 그런 걸크러쉬의 이미지를 두루 겸비한 현대적이고 또 도시적인 K-팝 걸그룹의 모범을 새롭게 개척해냈기 때문이죠. 특히 영어에 능통한 멤버들이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팬들과 접점을 늘리면서 영미권에서 큰 인지도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송 기자가 이제 앞서서 BTS를 언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에 BTS가 있다면 한국에는 BTS가 있다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우리 외교에 차지하는 비중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은 멤버 일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나머지 멤버들도 속속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BTS가 완전체로 활동할 당시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한 것뿐 아니라 이례적으로도 대통령 특사로까지 꼽혀서 외교 무대에 섰습니다. BTS가 특사 임명장과 함께 당시엔 초록 여권이었던 일반 여권이 아닌 일명 붉은색 여권, 그 외교관 여권을 받고 인증샷을 찍은 것도 참 유명하죠. K-팝에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 또 개별 아티스트들의 영향력 등이 전 세계 수많은 청중들, 특히 젊은 세대의 큰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교 사절의 역할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지난 2021년에는 유엔 총회 등의 주요 국제 회의에도 자리를 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큰 이슈를 남겼던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TV조선이 후원하는 2023년 전국사회복지나눔 유공자 시상식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복지부 장관 표창은 15년 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 배달을 해온 62살 김선희 씨와 19년 동안 급식 봉사를 해온 68살 김정자 씨 등 83명이 받았습니다. TV조선 주용중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와 나눔을 확산시키는 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나눔 유공자 시상식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들은 방마다 설치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개 객실마다 TV를 설치한 서울의 한 숙박업소. 매달 7만 5천 원씩 1년에 90만 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TV 보유 대수와 상관없이 한 달에 2,500원만 내는 가정용과 달리 영업장은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은 또 특히나 TV 일반 공중파를 시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전문가 토론을 열고 국민 판정단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해 판정단 150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 38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대분 수신료만 징수하거나 설치 대수별로 구간을 정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토론회에선 정육점에서 소시지 같은 가공품을 판매할 때 영업장 면적 규제를 폐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편의점에서만 감기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게 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여시는 상인분들의 도전과 성장이 좌절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된 골목상권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디어 파사드로 꾸며진 서울의 한 백화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영상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1월인데도 벌써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담은 풍경들 함께 보시죠. 화려한 크리스마스 영상이 도시의 야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이 백화점은 375만 개의 LED 칩을 사용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했는데요. 매일 영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대형 성탄 트리가 설치돼서 불빛을 밝혔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유독 예년보다 일찍 크리스마스 불빛이 밝혀질 것 같네요. 네, 요즘 소비 심리가 잔뜩 얼어붙어 있죠. 유통업체들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백화점들은 지난해보다 크리스마스 점등을 2주 이상 앞당겼는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서 인파를 끌어모으고 연말 쇼핑 수요를 잡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벌써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 모임도 간소화하는 분위기에 올해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 한파 경보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 해안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2.2도, 춘천 영하 2.1도 보이며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오전에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대부분 1cm 미만, 강원 제주 산지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해안가로는 강풍주의보가,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며 춥겠고요. 이후 일요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에 잠깐 풀렸다가 화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